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방송 댄스 학원을 다니며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 떨기를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손녀딸을 보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말을 막 배우고 아장아장 걷던 시절에는 그저 공주 같기만 하던 손녀딸이 어느새 할아버지 앞에서 고집도 피울 줄 알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수들의 춤을 따라 추며 자기 예쁜 맛에 사는 소녀가 되었네요. 웃는 소리는 어찌나 호탕한지 손녀딸이 집에 다녀간 후에는 그 커다란 웃음소리가 없어 허전하기도 합니다. 그 조그만 녀석이 머무르는 자리는 참으로 정겹고 떠나고 난 자리는 한없이 고요하네요. 오늘도 손녀딸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 집에 와서 한참 웃고 떠들다 자기네들 집으로 돌아갔는데 애들을 보내고 나니 편하기도 하면서 왜 그렇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건지. 한 달에 2번은 좋게 보는 사이인데도 늘 보고 싶고 또 계속 보고 있으면 살짝 피곤하기도 한 그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제 손녀딸이 참 정이 많고 애교가 많은 아이입니다. 엄마 아빠랑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할아버지 드려야 한다고 꼭 졸라서 제 몫을 챙겨오고요. 나이든 할아버지가 어디 조금이라도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면 저를 찾아와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간호를 해주고 갑니다. 아내도 없고 남아있는 가족도 없어서 늘 조용하기만 한 이 노인네의 곁에 그런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다는 것이 제게는 살아갈 힘이 된답니다. 그렇게 밝고 명랑한 손녀딸은 저의 딸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아낌없이 사랑을 줄 알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람들 앞에 기죽지 않는 씩씩한 성격은 꼭 저희 딸 현영이를 보는 것 같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 딸아이에게 참으로 부끄럽고 못난 아버지였습니다. 제 나름대로 가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게 되었거든요. 한때는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렸던 아내가 끝내 저의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참 웃음이 많고 정이 많았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곱슬기가 있는 긴 머리카락은 늘 어깨 위에서 찰랑였고 두 뺨과 입술은 언제나 붉게 물들어 있었죠. 그 아리따운 모습에 마음을 빼앗겨 저의 평생을 약속했건만 어느 날 예고 없이 제게 그러더군요. 여보,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동안 당신과 뜨겁게 사랑했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그 사람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날 보내줘요. 참으로 예쁜 얼굴을 하고서 그리도 뻔뻔한 말을 당당하게 내뱉는 아내를 보며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떠나면 우리 현영이는 어떡하라고 그러는 거야? 난 당신하고 이렇게 갈라설 수 없어.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그 마음 얼른 접어. 아내는 고개를 한참 숙이고 있다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곧 정리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진 채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제 눈앞에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니, 현영아, 엄마는 어디 갔어? 몰라. 아빠 오면 밥 먹으라고만 하고 나갔어. 아빠, 나 배고파. 아까부터 아빠만 기다렸어. 그 말을 듣는데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띵 하고 울리는 기분. 주변을 둘러보니 어쩐지 집이 어수선했습니다. 설마 하는 심정으로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방 서랍이며 옷장을 다 헤집어놔서 엉망이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고 말았어요. 글쎄 아내가 집을 팔아넘기고 도망을 갔더군요. 딸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던 그 공간이 저도 모르는 사이 남의 집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아둔 돈으로 급하게 쪽방이 달린 가게 하나를 얻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살기에 턱없이 허름한 곳이었지만 수중에 돈을 탈탈 털어 마련한 곳이었어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은 순전히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할 딸아이를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밤늦게까지 일을 하던 사람이라 계속 회사를 다니게 되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겨우 초등학교 2학년인 딸아이를 두고 회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가게를 하면서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봐야겠다고 그런 생각에 무턱대고 가게를 찾은 것이었어요. 부동산 소개로 어렵게 구한 공간은 겨우 8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지낼 쪽방을 제외하면 가게 안에 테이블 하나도 놓지 못할 좁은 곳이었어요. 무턱대고 그 공간으로 쫓겨났지만 막상 무슨 장사를 해야 할지 감이 오질 않더군요. 시간은 흐르는데 할 줄 아는 것은 떠오르지 않고 그렇게 막막함에 몇 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앞으로 지나가는 어린아이들이 유독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제야 그 자리가 아이들을 상대로 장사하기 얼마나 좋은 위치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깊게 고민하지 않고 현영이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요. 떡볶이. 그 세 글자에 겁도 없이 장사를 시작했어요. 간판을 제작할 돈도 없어서 직접 페인트로 글자를 써서 내다 걸었습니다. 현영 분식. 아이의 이름을 건 분식집에 그렇게 어설픈 아저씨의 떡볶이가 빨갛게 익어갔습니다. 맛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잘 구분하기 어려운 제가 떡볶이 장사를 하게 되면서 가장 기뻐했던 것은 놀랍게도 저희 딸이었습니다. 집도 없이 쪽방에서 지내게 하는 것. 그마저도 비좁고 후진 공간이라 딸아이가 창피함을 느낄까봐 마음속으로 미안함이 컸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과는 달리 딸은 밝은 얼굴을 하고서 제게 물었어요. 그럼 이 떡볶이 나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야? 그 해맑은 미소에 마음이 녹아내려 떡볶이 한 접시 가득 퍼주고 뒤돌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막막함에 미안함에 솔직히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고맙게도 현영이는 밝은 얼굴을 해주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창피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그런 걸로 기죽기는커녕 학교 친구들을 골고루 데려와 떡볶이를 먹이고는 했습니다. 집도 없고 엄마도 없이 아빠와 둘이 허름한 가게에 사는 제 딸과 가장 친하다는 그 친구들에게 고마워서 저는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돈을 받겠어요. 그랬더니 딸의 입꼬리는 점점 올라갔고 그걸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처음 국민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현영이는 친구를 사귀는 것을 좋아하던 아이긴 했습니다. 매번 이야기하는 친구들의 이름 앞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친한 친구라는 수식어가 붙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귀엽게만 생각해서 모든 친구들이 다 너랑 친하냐고 웃어 넘겼는데 정말로 현영이는 친구들과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서 그런지 심지어 매해마다 반장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될 때까지 꼬박 4년 동안 빠짐없이 반장 자리를 유지하며 힘들었던 저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고마운 아이입니다. 그런 딸 덕분에 매일 딸이 친구들을 데려오면 그 아이들에게 공짜 떡볶이를 줘야 했지만 어디서든 기죽지 않고 웃으면서 잘 지내는 딸 덕분에 힘든 일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행복해하는 딸을 볼 수 있는 아버지라서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4년 동안 한자리에서 떡볶이를 팔면서 비록 쪽방 신세였지만 딸아이와의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디 한 군데 잘난 곳 없는 작은 공간이라도 애정이 많이 생겼었죠. 구석구석마다 현영이의 목소리가 묻어있는 그 공간은 제가 마음 붙일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도망간 아내를 찾는 일은 그만두었습니다.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서 찾아보려고 했지만 시간과 돈만 깨지고 실마리를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쳐가는 모습을 딸아이에게 보이는 것도 모른 채 도망간 그 사람을 잡아보겠다고 용을 쓰던 제게
현영이가 했던 말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빠 그만 속상해하세요. 나는 엄마 없어도 하나도 안 슬퍼. 난 아빠만 있으면 돼. 나는 아빠가 슬프고 아픈 게 제일 슬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현영이랑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아빠. 저는 몰래 한다고 했던 행동들을 현영이는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에게 더는 그 기억을 상기시키고 싶지 않아서 꼭 불행하라는 마음만 가슴에 품고 그 여자를 잡겠다는 마음은 버리게 되었습니다. 분명 어디서인가 행복하지 못한 얼굴을 하고서 불행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우리 가족을 버리고 떠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나니 눈앞의 행복을 더 잘 느낄 수 있었던 거라고 확신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하루의 절반이었던 그 전과는 달리 그 여자를 잊어버리자 생각하고 나니 현영이와 둘이서 행복할 생각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레 웃는 일이 많아졌고, 안쓰럽기만 했던 제 딸은 아빠의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밝고 명랑한 아이로 자라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어요. 가스를 제대로 잠그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방은 물론이고 현영이와 둘이서 자고 있던 쪽방마저 시커먼 연기로 뒤덮이고 나서야 밤잠에서 깨어나 상황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아이를 흔들어 깨워 겨우 밖으로 탈출하고 났을 땐 이미 밖에선 누가 신고를 한 덕분에 소방차가 도착해 있었어요. 아무것도 챙겨 나오지 못하고 아이만 겨우 데리고 나온 제게 남은 것은 정말 그 아이 하나뿐이더군요. 겨우 불을 끄고 보니 이미 가게는 새까만 채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다친 곳 없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 이제 당장 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막막함에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더군요. 이제 겨우 아픈 일을 잊고 행복해지나 했는데, 이제 겨우 웃을 수 있나 했는데 다시 나쁜 일이 덮치니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만약 저 혼자였더라면 그 생각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길바닥에 나가는 최후를 생각했겠지만 제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딸 현영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불행을 다시 극복하고 일어서야만 했죠. 저는 무작정 주인집에 무릎을 꿇고 부탁했습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다 제 잘못이라고 용서를 구한다고, 제발 저희 딸을 봐서라도 용서를 해달라고 말이에요. 아무도 뭐 때문에 불이 난 건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제 탓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주인집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행여나 잘못되어 제가 경찰서에 붙잡히기라도 한다면 딸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저 용서를 구하고자 찾아갔던 주인집에서 너무나도 감사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딱해서 어째. 애기 아빠, 혼자서 딸 키우기 힘들지? 그 작은 쪽방에서도 늘 웃으면서 지내는 부녀가 참 보기 좋았는데.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게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미안할 거 없어. 이렇게 찾아와 무릎 꿇을 용기가 있다는 건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는 하늘의 뜻이야. 있잖아요, 애기 아빠. 당장 갈 곳 구할 때까지 다른 방에서 애기랑 같이 지내요. 내가 그냥 아저씨 하나면 이렇게까지 못해주겠는데, 애가 너무 예뻐서. 처음 이 가게를 구할 때부터 저희 집 사정을 대충이나마 알고 계셨던 착한 주인집에서 임시로 거처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그 자리에서 넙죽 절을 하고 당장 길바닥에서 아이를 재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잠시 마음이 놓였지만 당장 내일부터의 생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생계를 위해 급한 대로 일용직을 찾아 헤맸어요. 주인집 어르신께 고마운 마음에 가게 청소를 뭐라도 도우려고 나갔던 자리에서 떡볶이집에 자주 찾아오던 한 손님이
넌지시 소개해준 덕분에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아니었고 공사장 일이었어요. 예전처럼 딸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버텨야 했고 밝은 현영이의 웃음 덕분에 힘든 하루를 어찌저찌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사장을 드나들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힘든 하루를 보내던 중 딸아이가 비장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책가방에서 꺼내어 제게 내민 것은 다름 아닌 돼지 저금통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이거로 가게 다시 해. 딸이 내민 돼지 저금통은 동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걸 받아드는데 그 무게가 제법 묵직해서 깜짝 놀랐답니다. 떡볶이 가게를 하면서 그렇게 힘들지 않을 때에도 저는 딸아이에게 이 정도의 용돈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알고 지내던 친구나 지인들도 그렇게 형편이 좋지는 못해서 오며 가며 제 딸에게 용돈을 잘 쥐어주지도 못했고요. 저 역시 그들의 자식들에게 썩 형편 좋은 삼촌은 아니었고 서로 고만고만했기에 딸아이의 저금통이 그렇게나 무겁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못난 아비가 초롱초롱한 눈을 하고 저금통을 내밀고 서 있는 아이에게 가장 먼저 뱉은 말은 고맙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 이 돈 다 어디서 났어?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 조바심이 들었던 하루하루에 갑작스런 딸의 행동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저희 집의 현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딸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빠였지만 눈앞의 돈은 자꾸만 그 아이가 나쁜 짓을 해서 그 돈을 가져다 주었을 거라고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아이에게 다그치듯 캐물었어요. 마치 너의 잘못을 알고 있으니 솔직하게 이실직고 하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딸아이의 눈빛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빠,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사실은... 사실을 말하겠다는 아이의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말로는 다그치면서 속으로는 아이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기라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정말로 이실직고를 하는 듯한 그 말에 제 눈은 아이의 정직한 두 눈보다 우물쭈물하는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나쁜 짓이라도 해서 이걸 가져다 주는 거니 현영아? 아닐 거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제 딸이 아무리 급하다 해도 다른 사람의 돈에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에 손을 대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물쭈물 망설이던 딸아이의 입에서 솔직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거 친구들 돈이야. 우리 반 친구들 돈. 아뿔싸.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이가 거기까지 말을 했을 때 저는 이 돈을 다시 어떻게 이 아이의 학급 친구들에게 돌려줘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한다면 제 아이가 처벌을 받게 될지 어떨지, 누군가는 저희 아이를 도둑으로 몰아 신고를 할지도 모르고 아이의 학교 생활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찔해졌죠. 못난 아비 때문에 아이까지 이렇게나 삐뚤어지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콩닥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아이의 말을 차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의 그런 생각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뒤통수를 퍽 하고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내 이야기 듣고 자기들 집에서 저금통을 가져다 준 거야. 아빠, 근데 내 친구들이 잘못한 건 없어. 다 자기들이 용돈 받아서 모은 거래. 몰래 가져온 거 아니래. 나 힘내라고, 나랑 아빠 힘내라고 애들이 준 거야. 아이를 두고 못된 생각을 했던 것이 얼마나 멍청했는지를 5분도 채 안 되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딸은 그럴 리가 없다는 저의 믿음을 끝까지 믿었어야 했는데
잠깐이나마 그 아이를 학급 도둑으로 몰아붙여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그 아이의 손과 제 손에 함께 들려있는 그 묵직한 돼지 저금통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저금통 한가득 한 푼 두 푼 모여있는 동전들. 저의 불순한 생각과는 달리 저금통 속에 담겨있는 그 동전들은 너무나도 순수한 것들이었습니다. 친한 친구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은 학급 아이들이 딸의 어려운 사정에 마음을 한데 모아 각자의 저금통을 가져다 준 것이었어요. 그 돈이 다른 돈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이 담긴 코 묻은 동전들이라는 걸 알고 나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꾸역꾸역 눈물을 참아내고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참아보았지만 제 입에서는 알아듣기 힘든 괴상한 소리들만 새어나갈 뿐이었어요. 끄끄거리며 고개를 숙인 저를 바라보던 딸아이가 저를 따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우는데도 저는 달래어 주기는커녕 눈물을 참는다는 핑계로 한참이나 고개를 숙이고 어깨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이 담긴 그 동전을 어쩐지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후 저는 겨우 고개를 들어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딸아이에게 말했어요. 여전히 반짝이는 두 눈을 하고 그 아이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분명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기를 나무랄까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 저금통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일까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눈물의 의미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던 딸아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걱정이었어요. 제 딸의 그 마음도 충분히 버거웠지만 아이의 친구들이 마음을 한데 모아 이 동전을 전했을 것을 생각하니 버거움을 넘어서 오기 같은 것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모인 코 묻은 동전들, 그 작은 마음들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녀석들을 위해서라도 기운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딸아이에게 어려운 약속을 했습니다. 현영아, 아빠가 다시 기운내서 일할게.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꼭 이야기해야 한다. 알았지? 아빠, 다시 열심히 일할게. 꼭 힘낼게. 고마워. 우리 딸 곁엔 참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네. 친구들 앞에서 이런 말하기 싫었을 텐데 아빠가 미안해. 그날 그 순간에 제가 딸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못나게도 그런 말뿐이었습니다. 아빠가 다시 기운내서 일하겠다는 말은 사실 제게 참 어려운 약속이었어요. 언제 다시 제대로 된 벌이를 가질 수 있을지 확실히 알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마치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말은 딸에게 어쩌면 괜한 기대를 심어주는 말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더 좋은 말이 없더군요. 그보다 더 화려한 말은 진짜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될 것 같아 딸에게 거짓말쟁이 아빠가 되고 싶지는 않았기에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현영이에게 네가 갖고 싶어하던 운동화 사주겠다고, 예전처럼 친구들한테 맛있는 떡볶이 공짜로 주겠다고, 그런 약속들을 늘어놓고 싶었습니다. 저는 자꾸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딸이 그런 말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아직 어린아이니까, 아직 제게는 너무도 어린아이니까 그런 것들만 바랄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것들만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보다 현영이는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저보다 더 긍정적인 아이였는지 몰라요. 그런 현영이가 있었기에 저는 더욱더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제 소중한 딸아이를 제 못난 편견보다 훨씬 더 아끼고 따라주던 같은 반 아이들의 그 귀한 마음들에 감동했던 저는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살아보자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한동안 저는 그날의 감동을 1분 1초마다 떠올려가며 힘든 공사장 일이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같이 일을 다니며 친해진 아우 하나가
제게 넌지시 물어볼 정도였어요. 형님, 혹시 요즘에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체력도 좋아지고 이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아서. 아이들이 마음 모아 전해준 돼지 저금통에 차마 손을 대지 못했고 저희 집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은 없었지만 제 마음가짐은 그렇게 남이 보았을 때에도 티가 날 만큼 달라져 있었나 봅니다. 힘이 들고 지칠 때마다 그 아이들의 코 묻은 눈과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면 지칠 틈이 없더라고요. 몸이 힘든 것과 동시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제 현실에 대한 생각과 맞서 싸우는 것이 괴로울 때도 분명 있었지만 그렇게 힘을 냈습니다. 매일같이 현영이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요즘 따라 이상하게 힘이 샘솟는다고. 그 말은 사실이기도 했고 제 스스로를 향한 최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평소처럼 똑같이 공사장에 나가 일을 하고 손에 쥐어진 소중한 일당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낯선이가 집 앞에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저는 당연히 낯선이었으니 게다가 제가 지내던 집이 온전히 제 집이 아니었으니 그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려 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의 한마디가 저를 붙들었습니다. 혹시 현영이 아버님 되세요? 앳된 얼굴을 한 청년이었어요. 누군지 한 번에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 보아도 떠오르지 않는 얼굴이어서 당황한 채 빤히 바라보기만 하자 그 청년이 덩달아 당황한 듯 안경을 고쳤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현영이 아버님. 저 현영이 학교 담임 선생님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죄 지은 사람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간 바쁘다는 핑계로 학교를 찾아가지 못했었습니다. 엄마 없는 아이로 키우는 게 미안해서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야 하는 일이 생길 때면 마음이 쓰였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저는 가더라도 늘 멀리서 멀찌감치 한 번 바라보았다가 다시 가기로 돌아오기 바빴습니다. 겨우 벌어먹고 살면서 아이를 키우는 호라비의 현실이었다고 하면 핑계로 들리실까요? 그런데 그 담임 선생님은 면담 때 딱 한 번 보았던 저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다 미안해 죽겠다는 저의 얼굴을 알아차린 담임 선생님이라는 자가 냅다 안경을 벗어 보였어요. 그제야 어렴풋이 기억 속 어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담임 선생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다니 못난 아빠가 아닐 수 없었어요. 죄스러운 마음에 자연스레 고개가 바닥으로 떨구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어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님, 제가 눈이 나빠서 최근에 안경을 쓰기 시작했더니 간혹 저희 반 학생들도 저를 못 알아보고는 합니다. 안경 벗으니 저 기억나시죠?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꼭 드릴 말씀이랑 전해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놀라고 죄송한 마음도 있었지만 당황스러운 것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 사정이 확 어려워지면서 주인 집에서 임시로 거처를 주는 바람에 저희 집 주소나 위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함께 살고 있는 딸아이와 저, 그리고 집주인만 아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보처럼 제 얼굴에 그런 당황스러움까지 묻어 있었나 봅니다. 그 주소는 예전 집으로 찾아갔다가 아차 싶어서 집주인분께 여쭈었습니다. 불쾌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현영이한테 따로 물어볼 좋은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서요. 이 문제는 먼저 아버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현영이 통하지 않고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찾아온 딸아이의 담임 선생님. 못난 아빠는 또 속으로 좋지 않은 생각부터 했답니다. 갑자기 담임이라는 사람이 집까지 찾아올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제 딸이 착하고 좋은 아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담임이 이렇게 별다른 언질 없이 학부모를 찾아올 일이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레 나쁜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저희 아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에 잔뜩 긴장한 채로 담임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건네면서도 속으로 별일이 아니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선생님은 입을 열기보다 먼저 제 앞으로 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커다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무엇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은 봉투를 바라만 보다가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선생님은 여전히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건 저희 학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모은 돈입니다. 현영이가 반 친구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학교 전체에 퍼지면서 다른 아이들 학부형들이 현영이 소식을 알게 되었나 봐요. 제가 현영이 담임이라 이렇게 대표로 찾아와 아버님께 전달하게 됐습니다. 다만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또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여러 번 고민하고 의논했지만 결국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아버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학교 모두가 사정을 알게 됐고, 현영이 친구들의 학부모님들이 이 돈을 모아서 전달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쁘고 착한 현영이가 그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과 사이가 좋았던 덕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반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 친구들이 현영이를 참 좋아하고 잘 따르고 있어요. 아마 다른 학부형들도 현영이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아이들과 현영이가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영이를 조금이나마 돕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부담되지 않으실 정도로 한 가정당 아주 작은 금액들로 성금을 모았는데 그게 여러 집이 모여 모으게 되다 보니 금액이 조금 커졌습니다. 이걸로 아버님께서 현영이와 함께 다시 잘 일어설 수 있기를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자기도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몰라 깊게 고민했다던 현영이의 담임 선생님이 내민 봉투에는 얼마인지 가늠하기도 어려울 만큼의 많은 지폐가 들어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다 못해 얼굴이 빨갛게 타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꿈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몰래 제 허벅지를 스스로 꼬집어 보았지만 꿈이 아니더군요. 저는 그 봉투에 제 손때가 타기라도 할까 허겁지겁 다시 선생님의 손에 쥐어드리며 말했습니다. 저 이거 못 봤습니다. 제가 염치가 있죠. 이걸 어떻게 봤습니까?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현영이가 친구들한테 받아왔다고 동전이 가득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을 저한테 줬었는데 그거 쓰지도 못하고 저렇게 놔두기만 하고 있어요. 애들 코 묻은 돈 받은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이렇게나 큰 돈 못 받아요, 선생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걸 무슨 염치로 받겠습니까? 제발 다시 학부형들에게 돌려주세요. 어쩔 줄을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벌벌 떠는 얼굴을 하고 거의 빌다시피 담임 선생님께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어색하게 웃던 조금 전과는 달리 단호한 얼굴을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그냥 받으세요. 아이들이 친구가 좋아서 시작한 일을 어른들이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나쁜 짓을 한 거라면 어떻게 해서든 바로잡으려고 가르치겠지만 사랑하는 친구를 돕고 싶어서 시작된 일인데 저희가 무슨 수로 말릴 수가 있겠어요. 아이들이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니 아버님께서 그냥 받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돈을 다시 나누어서 각자 집에 돌려보내는 게 얼마나 일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 그냥 받으십시오. 이걸 다시 돌려보낸다고 해도 이미 마음이 확고한 아이들 부모님들이 받지 않으실 거예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현영이의 가정에 행복이 찾아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게 거절을 하셔도 저는 어떤 결정권이 없어요. 저는 단지 우리 예쁜 학생들과
또 그만큼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대신 전달하러 온 것뿐입니다. 얼굴을 알지도 못하는 현영이 학교 학부모들이 마음을 모아 성금을 전달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누차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모두 현영이가 그동안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쌓았기 때문이라고. 어디서나 예쁨 받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현영이가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에게까지 예쁨 받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자기는 한 게 없고 모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성금을 모았을 뿐이라며 받지 않는다 해도 돌려주기 힘들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차마 2번의 거절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거짓말 같은 상황에 액수가 얼마인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그 큰 돈을 2눈 꾹 감고 정말로 현영이를 위해 쓰고 싶었습니다. 저의 가정에 빛나는 부유함이 영원히 찾아올 리 없다고 해도 적어도 예전처럼 현영이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왠지 그 돈이라면 다시 일어서서 해내어 보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아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푼, 2푼 각자 다른 사정의 주머니에서 나온 그 돈의 참된 의미를 알 것도 같았어요. 선생님은 그 돈이 친구를 생각하는 학생들의 마음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안에 숨어있는 다른 의미를 읽었던 것 같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모두가 같은 생각으로 저희 집 형편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많은 응원을 등에 짊어지고 다시 일어서 보기로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꾸벅이며 인사를 하는 제게 담임 선생님은 끝까지 자기는 한 게 없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제 고마운 마음을 꼭 학부모들에게 전해주겠다고, 학교 아이들에게도 꼭 전해주겠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하나하나 너무나도 고맙고 소중한 그 지폐를 세어보고 또 세어보았습니다. 다 합치니 무려 2천만 원이 되더군요. 그때 당시 현영이네 반 아이들 수가 70명에 가까웠고 한 학년에 20반 정도가 있었으니 10,000원을 웃도는 돈을 집집마다 모아서 전달해준 셈이었어요. 돈을 세어보다 끌어안고 그 돈이 축축해지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만약에 나였다면 딸아이의 같은 학년 친구를 위해 이렇게나 흔쾌히 돈을 건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쉽게 그랬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래서 더욱더 모두에게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다시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항상 좋아했던 떡볶이 가게를 다시 차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식당을 할까 고민했었지만 제가 가장 손에 익고 자신 있는 음식이 분식이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다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제가 자신 있는 분식집만한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공짜로 떡볶이를 나누어 주던 그 기억을 놓치기 어려워서 그랬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연 가게 앞에는 아예 그렇게 써다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국민학교 학생들 떡볶이 공짜. 흔쾌히 마음을 써주었던 현영이네 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방식의 보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현영이는 다시 개업한 가게에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친구들을 데려오고는 했어요. 그 아이는 종종 제가 보는 앞에서 자기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우리 아빠 다시 떡볶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한테는 떡볶이 공짜래. 아이들은 공짜 떡볶이를 먹으면서 맛있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끔 공짜로 얻어먹는 게 미안했는지 요구르트나 우유 같은 것을 제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주고 가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돈을 주려는 아이들에게는 정색을 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문득 그렇게 하면 장사를 하는 의미가 있냐고 물어오는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죠. 하루 종일 떡볶이를 만들고 김밥을 말았지만 저녁에 금고를 열면 들어있는 돈이 얼마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저의 그 방식은 좋은 쪽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떡볶이를 공짜로 주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어른들이 하나둘 우리 떡볶이 가게를 찾아와 준 것이었어요. 그렇게 찾아온 손님들은 죄다 학생들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오기도 하고 아이들의 삼촌이나 이모들이 오기도 했습니다. 국민학생 동생이 있는 오빠 누나들이 찾아오기도 했었고요. 내 동생이 여기서 맨날 공짜로 떡볶이 먹는데 엄청 맛있다고 해서요. 오늘은 제가 집에 사가려고요. 저희 조카가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서 매번 그렇게 공짜로 주신다기에 오늘은 이 삼촌이 쏘려고요. 사장님, 저희 학생들 맛있는 떡볶이 해주셔서 늘 감사해요. 오늘은 선생님들이 그 맛을 못 잊고 왔네요. 찾아와 주신 분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현영이가 다시 웃으며 친구들을 가게로 불러들일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마음 착한 아이들 덕분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려는 것뿐이었는데 그 마음을 알고 어른들이 그렇게 찾아와 주게 된 것입니다. 별것 아닌 일에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아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저를 보며 또 사람들은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떡볶이 한 컵에 주고받은 많은 사람들과의 애정 때문이었을까요? 어려웠던 형편이 거짓말처럼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때마다 열어보던 텅 빈 금고에는 차곡차곡 지폐와 동전이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은 그때의 그 학부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그 학생들이었고요. 하지만 모두가 졸업을 하고 학교와 동네를 떠나버린 후였고 저는 고민 끝에 그 학교에 돈을 기부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저의 고마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5천만 원. 저희 집 형편이 어렸을 때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어려운 학생 하나를 위해 마음을 모았던 것처럼 저도 어려운 학생을 위해 그 돈이 쓰이기를 바랬습니다. 현영이도 저의 이야기에 동감했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아, 아빠. 그렇게 학교에 돈을 기부하고 몇 년 후 딸아이의 학교 문제로 저희도 결국 그 동네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들었던 가게의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하루들은 물론 낯설고 어려웠죠. 하지만 어딜 가나 적응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예쁨 받던 현영이는 어려운 것 없이 타지에서도 잘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런 현영이를 보며 저 역시도 잘 해내어 보자고 다시금 다짐했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기억이 있던 고향 땅을 떠나온다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곳을 떠나와 새로 시작한 곳에서도 저희 가족에게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제 딸 현영이가 원하던 대학에도 갈 수 있었고 꿈꾸던 일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남들에게 웃는 얼굴로 다가가 거리낌 없이 살가웠던 현영이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과 곧잘 어울렸습니다. 현영이는 종종 제게 말했어요. 아빠 딸로 태어나서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요. 한 번도 제 스스로를 친절하다 여겨본 적이 없었던 저는 현영이의 말에 공감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 덕분이라고 말해주는 현영이가 있어 행복합니다. 그 녀석은 지금 다니던 회사에서 부장까지 하고 나와 자기만의 기업을 차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늦은 결혼식을 올리고 그 녀석을 닮은 손녀딸도 태어났어요. 사이도 현영이를 닮아 씩씩하고 싹싹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 저의 생일에는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잠깐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왔을 때 현영이가 저의 뒤를 따라 나와 말하더군요. 얼마 전에 엄마가 나를 찾아왔었어. 그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잊고 있었는데, 아니, 영원히 기억 속에서 잊혀질 수는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없는 인생에 적응하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게다가 어쩌면 현영이에게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상처가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찾아갔었다니 화가 치솟았어요.
그런데 놀라서 버럭하는 저를 토닥이며 그 아이가 그러더군요. 근데 그냥 얼굴 안 보고 가라고 내쫓았어요. 나 잘했지.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이라고 볼 수도 없는 남을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 생각했다고 현영이는 말했습니다. 제게 잘했냐고 묻는 딸아이를 참으로 오랜만에 품에 안아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많이 늙었고 제 딸아이도 어느덧 중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잘 자라준 아이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아무리 겉모습이 아줌마가 되었어도 여전히 제 눈에는 그저 어린아이일 뿐인 현영이지만 그 옛날 그때부터 저는 그 아이가 저보다 낫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이 아비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된 것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어른스럽게 상황을 대처해 나간 현영이에게 말이에요. 저는 딸을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참 잘했다고.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딸과 손녀딸이 항상 웃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